그다음에 188페이지 1번 잠깐만 다시 한번 볼게요. 188페이지 1번. 자, 이 판례는 확성장치를 이용해서 당내 경선운동을 하면 처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당내 경선운동 과정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켰던 게 뭐냐면 본문의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확성장치 사용 조항들을 다투는 건데 여기서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내가 확성장치를 이용해서 문제가 된 것은 당내 경선운동 과정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한 게 문제가 되었던 거고 그냥 일반 선거운동 과정에서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있는 조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안에서는 당내 경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선거운동 과정에서 확성장치 사용 금지 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도 안 되고 이게 위헌 결정 난다고 하더라도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라고 했었던 사건입니다. 자, 122번 판례 251페이지로 오겠습니다. 자, 251페이지 122번 판례. 사법시험 폐지에 관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입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법학교육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서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거는 케이스로 나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사법시험을 폐지한 줄근 부분에 우리가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도 유예기간을 뒀었잖아요. 그래서 사법시험 준비하려고 한 사람들에게 사법시험이 존재할 것이라는 신뢰 이익도 이제 변경되거나 소멸되었고 심지어 유예기간도 8년이나 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와서 사법시험 폐지를 번복하게 되면은 이 로스쿨의 교육기관의 신뢰를 훼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법시험 폐지 합헌. 자, 123번입니다.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인데 자 1번 법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만이 그러니까 로스쿨에 가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의해서 제한되는 기본권. 어떤 기본권 제한되겠습니까? 내가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데 로스쿨에 가야지만 변호사가 되는 거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이 되죠. 그리고 평등권도 제한됩니다. 자, 문제는 공무단위권이 제한되는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검사, 법관이 되는 그런 공무단위권이 제한되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줄건 부분에 변호사 시험 자체는 순수한 자격 시험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변호사 자격을 판검사 임용 조건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툼의 대상이 되는 법률 조항은 이제 변호사가 되는 그 자격에 대한 것만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무원에 대한 공무단위권은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한 거, 그거 좀 유의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간혹 잘못 생각하면 이제 공무단위권도 제한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전혀 제한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직업의 자유, 평등권은 이 판례도 사실 이미 선례가 있는 판례이니까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업의 자유의 첫 번째 줄에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 법률 이론과 실무 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법학교육 정상화,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죠. 124번 판례로 넘어오겠습니다. 124번 판례도 나름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판례예요. 별칭 보시면은 변리사 제2차 시험에 이제 실무형 문제를 이제 출제하겠다라는 공고를 한 것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가 일반 이 변리사 시험에 일반 수험생도 응시하게 되겠지만 특허청 경력 응시자들도 이제 이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뭐 이 자격 자체를 자동으로 부여하진 않지만 이 특허청 경력 공무원은 몇 가지 시험을 면제해줘서 이제 변리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놓은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변리사 2차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은 누구한테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실무 출신자들한테 유리하겠죠. 이제 그러니까 일반 수험생, 일반 응시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예요. 이거 너무 얘들한테만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사건 개요.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법인이죠. 공법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처분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도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변리사 시험 실시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했는데, 위 공고는 일단 공고에 동그라미 하시고 공고를 했는데, 위 공고는 2019년에 시행되는 56회 변리사 2차 시험에서 그 이전의 시험과는 달리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에 100점, 20점의 실무형 문제를 각 한 개씩 출제하도록 되어 있었다. 청구인들은 변리사 2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피청구인의 위 공고 가운데 2차 시험 중 실무형 문제 부분이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자, 판지사항 1번입니다. 피청구인이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지 여부, 즉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줄건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기관은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기관 포함하고 간접적인 국가행정, 예를 들어서 공법상, 사단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 같은 영조물 등의 작용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법에 근거해서 설치된 공법인으로 이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51조 1항에 따라서 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특허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서 변리사 시험의 실시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의 주체에 해당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이 공고, 우리 아까 체크했었던 공고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뭡니까?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면 68조 1항의 대상이 되고, 영향을 안 미친다면 68조 1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로 이제 이런 시험 공고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때 우리 헌법재판소는 뭘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까? 법률의 내용을 그냥 다시 한번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내용이라면 공고는 공권력 행사성이 없죠. 법률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계적으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고가 법률과 달리 공고 자체에서 어떤 기본권 제한적 효과를 담고 있다면 공고는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이 됩니다. 자, 255페이지 첫 번째 줄. 이 사건 공고의 근거 법령의 내용만으로는 변리사 2차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가 출제되는지 여부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고에 의하여 비로소 실무형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확정이 된다. 즉, 근거 법률에서 실무형 문제를 출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근거 법률과 달리 이 사건 공고 자체에 의해서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공고는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공고는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을 가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자, 지금 두 개의 적법요건 문제가 나왔었고, 자, 세 번째, 좀 슬픈 이야기인데, 2019년 변리사 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청구인들은 자기 관련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 공고는 이제 2차 시험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1차에서 이미 불합격한 사람들은 자기 관련성이 없어서 각하를 해서 이제 2번 죽인 그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본문 셋째 줄에 보시면 1차 시험에 불합격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은 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적법요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4번. 이 사건 공고의 근거법률인 변리사법에서 변리사 시험의 과목과 그 밖의 시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포괄임금지원칙이 위배되는지 문제가 되는데, 우리 이 변리사 시험의 시험 과목이나 시험에 관한 사항은 좀 전문적 기술적인 영역에 해당하겠죠. 그 해당 내용을 잘 아는 해당 부처에서 실시를 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로서 전부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뭐 종합해보면은 관련 내용을 종합해보면 밑에서 셋째 줄 변리사 시험 시행의 세부 사항, 합격자 결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될
규정될 것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의 필요성도 인정이 되고 예측 가능성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포괄임 금지원 취급은 되지 않는다. 5번 이 사건 공고가 법률유보원 취급한되는지 여부, 즉 청구인들은 지금 법 시행령에서는 주관식 논술시험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유보 원칙 위반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주관식 논술이라는 것은 결국 이걸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논리적 서술을 묻는 실무형 문제도 당연히 이제 주관식 논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셋째 줄 끝에 따라서 실무형 문제가 주관식 논술 시험의 범주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 256페이지 6번 사건 공고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자, 목적은 뭐겠습니까? 첫째 줄 끝에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적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평가받도록 함으로써 심화되는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춘 변리사를 선발 양성하기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실무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본 피청구인의 판단이 명백히 불합리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실무형 문제 출제하는 게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고, 이미 2015년부터 실무형 문제 출제할 거라고 예고도 했었고, 그래서 예시 방법도 제시를 했었고, 난이도도 조절이 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침해 처료성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음 문단, 이 사건 공고로 청구인들이 실무형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담을 지게 되지만 제한받는 사익이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사안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 지금 이제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하는 비교 집단은 이제 이 사람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랑 특허청 경력 응시자가 다른데 우리 둘 다한테 실무형 시험을 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을 갖게 취급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른 것을 갖게 취급한다. 그러니까 특허청 경력 응시자와 일반 수험생은 전혀 다른 사람인데 이 다른 것을 갖게 취급해서 둘 다한테 실무형 시험 치게 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첫 번째 줄부터 전문 직업인인 변리사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적 전문적 지식 및 실무적 소양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일반 응시자와 특허청 경력 응시자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다른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응시자에 대해서 똑같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집단이 아니고 가사 다른 집단이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등권 답안을 쓸 때 비교 집단이 아니라고 판단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답안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제 비교 집단이 아니다라고 끝내면은 점수를 다 못 받기 때문에 비교 집단이 아니다, 가사 비교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항상 평등권의 답안을 써야 됩니다. 125번으로 넘어가시죠. 판시상 1번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사생활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그러니까 탐정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를 규정한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이 조항은 보호 목적이 뭐겠습니까? 뭘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겠죠. 줄근 부분, 이 사건 사생활 등 조사 후 금지 조항은 특정인의 소재 연락처 및 사생활 등 조사의 과정에서 자행되는 불법 행위를 막고 개인정보 등의 오용 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그래서 이런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거 금지하고 있어서 합헌입니다. 그래서 가번에서는 이 조사업을 금지하는 것 자체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남원에서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것도 누군가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은 사생활을 탐지하는 사람이겠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오인해서 특정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개인정보의 조사를 의뢰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명칭 사용도 금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탐정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126번입니다. 판시상 2번 담배 제조업 허가 요건으로 자본금 300억
그 다음에 연간 50억 개비 뭐 이런 식입니다. 자본금 300억, 연간 50억 개비 이상 담배를 제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자본금 300억, 시설 기준은 연간 50억 개비. 왜 그렇겠습니까? 담배 자체가 우리 생명 신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쨌든 담배를 만들 때도 엄격한 품질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엄격한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얼만큼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얼만큼 이상의 시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줄근 부분에 국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담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군소 생산업체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담배의 품질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담배 소비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도록 적정한 규모의 자본금과 시설 기준을 허가의 요건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127번은 제목 보시면은 우리 다 알고 있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안마사를 허용하고 있는 거, 직업 선택의 자유랑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실게요. 나머지 읽어보시고 128번입니다. 판지상 1번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기망해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필요적 의사 면허 취소 합헌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했을 때 우리가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허위로 진료비 청구했을 때 그런 그 가벌성이나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필요적 취소하더라도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판례입니다. 나머지 내용들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129번 판지상 1번 제목 보시면은요. 자, 여기서부터는 다 비슷비슷한 판례들입니다. 판지상 1번에 집행유예 체크하시고 자격 필요적 취소 체크하시면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술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집행유예는 항상 가벌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적 취소는 2번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자, 130번은 택시 운전 자격 필요적 취소 사건입니다. 그 앞에다가 도주 차량죄라고 써놓으십시오. 도주 차량죄. 그러니까 도주 차량죄를 범한 사람은 이제 택시 운전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셋째 줄에 보시면 시민들의 여객 운송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 해소하고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얘가 사고를 치고도 도주 차량을 범했으면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죠?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나머지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지사항에서 제목에서 둘째 줄 끝에 보시면 집행유예라고 되어 있죠. 집행유예, 도주 차량죄를 범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131번으로 넘어가시고 131번도 판지상 1번 보시면은 당연히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범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취소해야 되겠죠. 누가 겁나서 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필요적 취소 합헌입니다.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132번 뺑소니 체크하시고 뺑소니 판지사항 보시면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4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거. 이것도 직업의 자유랑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도망간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운전을 일정 정도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별로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 133번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판례는 아닌데 우리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보관관리인이 있는데 판지사항 1번에 동물 검역기관의 장애 승인을 받지 않고 지정 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한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이런 그 가축들
그러니까 검역을 해야 되는 가축들을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근데 화주로부터는 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동물검역기관의 장애 승인을 받지 않으면 화주로부터 돈을 못 받도록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돈을 받으면은 실제로 이런 그 가축 전염병 예방법상 어떤 그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또 전염병이 퍼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을 화주로부터 받을 수가 없는데 화주로부터 징수하게 되면은 보관관리인 지정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보관관리인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화주로부터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할 가능성을 근절함으로써 검역 체계 혼란을 방지하고 비용 징수에 관한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134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요거는 내용을 좀 보면은 1번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예를 들면 네이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견 의무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포괄리인 금전칙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 아동 음란물 발견 조치는 좀 전문적 기술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이런 그 온라인 기술과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위임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이 음란물을 발견하는 조치, 신고받는 방법 이런 것들이 위임이 될 거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발견 의무를 취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은 포괄리인 금지원칙 위반되지 않습니다. 2번 발견 조치에 따라 발견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하고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즉시 삭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당연히 발견되는 바로 삭제하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그리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 이것도 어쨌든 이런 그 특정 자료가 온라인에서 이동 중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명확성의 원칙이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이 1번에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발견하고 2번에 삭제 및 전송 방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3번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자의 통신의 비밀의 자유,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통신의 비밀,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제한되는 기본권 잘 특정하시고 넘기시면, 우리 보호 목적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동 음란물은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폐해가 더 심각해서 이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네이버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한테 그런 기술 조치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걔들이 제일 잘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문단, 아동 음란물의 특성상 자료가 이미 확산되어 버린 이후에는 인권 침해를 막기 어렵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적 발견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광범위한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삭제나 전송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하는데, 얘가 둘째 줄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거나 전송을 방지하거나 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했는데 기술적으로 현재의 곤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 하나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그 발견 의무 부과하고 삭제하고 전송 방지 조치 취하는 거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서비스 제공자의 영업 수행의 자유, 서비스 이용자의 통신 비밀 표현의 자유. 135번으로 넘어갑시다. 수용자의 선거권 제한 사건, 우리 이미 선례가 있는 판례입니다. 우리 수용자 중에서 집행유예 중인 자에 대해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선거권을 침해한다. 선거권을 침해하는데 단순위헌입니까? 헌법불합치입니까? 집행유예 중인 자한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조항은 선거권을 침해하는데 단순위헌이에요? 헌법불합치예요? 집행유예 중인 자는 우리랑 다 똑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는 무조건 선거권 주라는 거죠. 따라서 단순위헌입니다. 그런데 수형자에 대해서
수형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부여하지 않는 것은 선거권을 침해하는데 모두한테 부여할 수는 없겠죠. 우리 대한민국 국법 질서를 현저히 어긴 사람들은 사실 뭐 투표를 해도 뭐 누구한테 투표하겠습니까? 제대로 투표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선거권을 줄 사람과 주지 않을 사람을 구분하라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수형자 부분에 대한 개선 입법으로 이 조항을 만들어진 겁니다. 이 조항이 만들어진 겁니다. 수형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선거권을 침해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났었는데 그 뒤에 있었던 개선 입법은 뭡니까? 1년 이상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첫 번째 줄,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수형자에 대하여 사회적 형사적 제재를 부과하고 수형자와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양형 관행을 고려할 때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동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했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자이기 때문에 이들에 한해서는 사회적 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준법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입니다. 136번. 136번도 보시면 위헌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는 판례입니다. 판례상 1번. 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권 체크하시고 선거권 2번에서는 피선거권 체크하시고 3번에서는 선거운동 체크하시고 차근차근 다시 볼게요. 자, 첫째 판례상 1번의 따옴표 안에 선거범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체크하시고 우리 선거법 내용입니다.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주지 않습니다. 얘들은 선거범이라는 특수성이 있죠. 선거범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5년 동안 선거권을 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선거권 제한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둘째 줄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바 있는 선거범으로부터 부정선거의 소지를 차단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 점. 법원이 선거범에 대한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형의 조건뿐만 아니라 선거권의 제한 여부에 대하여도 합리적 평가를 하게 되는 점 등등을 보면은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 같은 취지에서 이 선거범을 범한 사람들한테 피선거권을 제한합니다. 피선거권의 보호범위는 어디입니까? 공무단위권이죠. 피선거권은 공무단위권입니다. 그 사안에서 공무단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당연히 이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합헌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의 위헌성이 더 크다고 본다면 뭐가 더 위헌성이 크겠습니까? 선거권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위헌 의견 첫 번째는 선거권 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5명의 위헌 의견이 있습니다.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선거권이 가지는 의미와 보통선거 원칙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되는데 벌금 100만 원을 범하기만 하면은 무조건 5년 동안 선거권을 아예 부여하지 않는 건 너무 과도한 제한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법정 의견은 합헌입니다. 이 선거범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선거범이기 때문에 3번 같은 취지에서 이 사람들의 선거운동도 제한합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자, 4번은 기본권 유의하십시오. 이런 선거범에게 4번 후보자에게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항. 자, 이게 공무단위권을 제한합니까? 질문, 공무단위권 제한합니까? 우리 기탁금 액수가 과다하면은 아까 우리 전북대 총장 사건처럼 기탁금 액수가 과다하면은 내가 전북대 총장 후보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공무단위권이 제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기탁금을 냈는데 기탁금을 돌려받았는데 선거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기탁금 다 토해내라고 하면은 공무단위권이 제한됩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선거에 안 나갈 걸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이럴 줄 알았으면은 선거범죄를 저지르지 말 것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 돌려받은 기탁금을 선거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토해내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제한입니다. 공무단위권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첫 번째 줄에 후보자의 선거 범죄를 억제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고 나머지 내용들 쭉 보시면 합헌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 우리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위헌 의견이 이제 거의 없는데 선거권을 제한하고 선거 운동도 못하게 하는 건 이제 위헌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탁금 반환 조항도 무조건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건 너무 과하다라는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만 법정 의견은 다 합헌입니다. 우리 선거의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137번으로 넘어갑시다. 1번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체크하시고 예비후보자 선거비용을 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선거비용 보전 제한 조항이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우리가 이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을 해주는데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예비 후보자까지 선거 비용을 다 보전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게 예비 후보자 제도라기보다는 사실상 실제로 선거운동이랑 동일할 거잖아요. 돈까지 다 보전해 주니까 마음껏 선거운동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예비 후보자 제도의 취지를 생각했을 때는 선거 비용을 보전해 주지 않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단 줄건 부분입니다. 선거 비용 보전 제한 조항은 예비 후보자 선거 비용을 보전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이 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헌법이 정하고 있는 선거공영제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자, 이 사건에서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선거비용 보전을 해주지 않아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뭘 같이 판단하겠다는 겁니까?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같이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선거공영 취지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지만 위헌이 된다는 겁니다. 선거공영제. 이런 그 선거 비용과 관련되는 쟁점 나오면은 항상 선거공영제를 같이 떠올리셔야 되고, 목적,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거나 불필요한 선거운동이 남용되어서 선거 과정이 혼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목적 정당하고 적절한 수단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문단의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하여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후보자에 대해 예비 후보자 선거 비용도 보전해주는 방법은 예비 후보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선거 비용 보전 제한 조항의 입법 목적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예비 후보자에게 선거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합헌이라는 겁니다. 2번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정당 추천 후보자가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 비용 중 자신의 재산으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20일 내에 소속 정당에 인계해야 하고 인계하지 않을 경우에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정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반환보전비용 처리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반환받은 기탁금과 내가 쓴 비용을 이제 공제했을 때 내가 돈을 벌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돈을 벌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남은 돈이 있으면은 소속 정당에 인계하거나 인계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자금 관련된 부정들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 합헌이라고 한 건데요. 오른쪽에 줄근 부분 보시면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수익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 목적에서 정치자금을 수입 주체하는 주체를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38번으로 넘어갑시다. 우리가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어느 좋은 대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했다라고 한다면 얘가 실제로 몇 년을 다니다가 중퇴했는지까지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2번 공소법 조항 중에서 중퇴한 경우에는 그 수학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내가 몇 년 동안 그 학교를 다녔는지를 함께 기재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3번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학교를 중퇴한 경우에 수학기간은 개인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중퇴 사실만 기재하면 수학기간 차이에 따른 학력 차이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 내가 몇 년 다녔다라는 것만 기재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139번
군무원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사건입니다. 우리 군무원은 군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로 뽑죠. 우리 일반적인 공무원이랑 달리 이제 군무원 임명은 따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군무원은 군인과 공무원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군인과 공무원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헌법 둘째 줄의 헌법 7조뿐만 아니라 헌법 5조 2항으로부터도 도출이 되는 겁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뿐만 아니라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도 이제 군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 공표 금지는 3번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실게요. 140번. 140번. 제목 보시면은요. 정치자금의 무상대여 금지 사건. 무상으로 대여한다는 말은 사실상 이제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대여도 사실상 기부하는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상대여를 금지합니다. 본문 볼게요. 줄근 부분에. 정치자금법은 원칙적으로 정치인이 직접 후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정치인이 직접 후원금을 받아 30일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후원회 회계 책임자에게 전달하면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의지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합법화하고 있으나 심판 대상 조항은 금전을 무상대여하는 방법으로 기부한 경우는 제외하고 위반하면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원금에 대한 엄격한 법적 규제를 부당하게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치자금의 적정 제공을 보장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합니다. 그래서 이 무상대여는 실제로 이제 이런 후원에 대한 탈법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상대여 금지하는 거. 그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외관상 기부랑도 구별하기가 어렵죠. 셋째 줄 끝에 후원금에 대한 각종 법적 규제를 우회 잠탈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를 금지하는 것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을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상대여 금지하는 거 합헌입니다. 141번입니다. 별로 중요한 판례는 아닙니다.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 소송마다 법원에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 수수료를 우리가 인지액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지대를 붙여야 되는데 인지대는 보통 소가를 기준으로 정해지죠. 그러니까 소가가 크면 클수록 많은 인지액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1심보다 2심이 인지액이 더 높아요. 1.5배를 내야 되고 상고심도 이제 1.5배를 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신급이 높아질수록 인지액이 커지는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내가 항소심에 대한 재심이면은 이제 원심보다 1.5배의 인지대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1번 항소심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 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항소장에 붙일 인지액과 같게 정한 민소법 조항 재판 청구권 침해하지 않는다. 결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42번도 다 결론만. 1번 소취하 간주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소송 제기했는데 원고가 이제 재판도 안 나가고 그래서 2회 쌍불되고 길 지정도 없는 경우에는 소치하 간주가 되겠죠. 소치하 간주되면은 피고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가 응소했는데 원고가 계속 안 나오는 바람에 이제 쌍불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소가 없어진 거니까 원고가 좀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겠죠. 따라서 소치하 간주가 되면은 소송 비용을 당연히 원고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1번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원고의 제소로 인해 비용을 지출한 피고에게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보장하고 부당한 제소를 방지해서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용을 도모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마찬가지로 피고는 이제 변호사를 선임했을 거니까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변호사 보수도 소송 비용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재판 청구권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143번 판지사항 제목, 판지사항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에서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내에 재심을 제기하도록 하고 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나는 때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가사소송법 중 민사소송법 조항 이런 시효제도나 어떤 청구 기간과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짧은 것이 아니면 헌법재판소가 주로 위헌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심도 일반적인 재심 청구 기간인 30일 정도면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판 청구권 침해하지 않고
144번입니다. 판지사항 제목 보시면 개인 회생 절차에서 면책 취소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자, 거기서 어디에 꽃가루를 칠 거냐면요. 취소 신청 기각 결정에 꽃가루를 한번 쳐보십시다. 취소 신청 기각 결정. 우리가 파산을 하고 회생을 하는 것은 결국 면책을 받기 위한 거예요. 파산과 회생의 결과는 결국 내가 면책 책임이 없다라는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런 파산 신청, 회생 신청을 하는 것인데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채권자가 이 면책을 취소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했는데 기각 결정을 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취소 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을 때 여기 대해서 즉시 항고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니까 채권자가 나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파산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파산 절차와 회생 절차 가운데 면책을 하기까지 가운데에서 채권자한테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어 있죠. 너 얘한테 얼마 채권 있는지 진술해. 너 만약에 이거 뭐 회생 금지 채권이 있으면 이야기해라는 진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채권 회생 절차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기 때문에 면책 취소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즉시 항고 규정을 따로 두지 않더라도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줄거 부분 보시면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부터 면책에 이르기까지 개인회생 채권자가 이의 또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채무자가 기망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악용하거나 개인회생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다툴 수가 있다. 따라서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45번. 자, 우리 송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과 관련해서 판지사항 제목에 보시면 전자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을 송달할 서류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송달이 된 때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자송달은 당사자가 동의해야만 전자송달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동의해서 전자송달 받고 그 전자송달에 따라서 이 통신망에 저장된 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거 합헌입니다. 146번으로 넘어가시죠. 자, 146번은 별칭에서 판지사항에서 제목에서 매각 허가 결정에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면 이제 임의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매각 허가 결정이 있게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 경매 신청에 따른 매각 허가 결정은 사실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겠죠.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고 빨리 경매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매 반대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려면 우리 즉시 항고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항상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려면은 최소한 10분의 1만큼의 보증금을 위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합리적인 범위겠죠.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내가 반대할 때 어느 정도 10분의 1 정도는 이제 공탁을 하여야지만 즉시 항고로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80페이지 마지막 줄 심판대상 조항은 무익한 항고 제기로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항고 아님을 담보하는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한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고 그리고 항고 보증금의 공탁 비율은 50%에서 20%에서 10%로 점점점 감소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공탁하는 게 크게 과도한 금액도 아니라는 거죠. 147번 집행 부정지 조항 및 집행 정지 요건 조항 위헌소원 사건 패스하겠습니다. 당연히 합헌이죠. 148번입니다. 판지사항 1번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는 형소법 조항. 자, 우리가 1심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 무죄를 다투다가 1심에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유죄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면서 그 항소 이유가 이것은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주장한 거예요. 항소를 하면서 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항소심의 소송물은 뭐에 불과합니까? 항소심의 소송물은 양형부당만 판단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대해서 상고를 한다면은 상고심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양형부당밖에 없습니다. 왜? 항소심에서의 판단 대상이 양형부당으로 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고심에서는 항소 이유로 삼은 것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항소 이유 삼은 것만 판단할 수 있는데, 특히 우리 양형부당의 경우, 사실 오인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변호사가 되셔가지고 일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소속 변호사로 일하실 건데, 소속 변호사로 일해도 우리가 그 보통 이제 변호사님들의 그러니까 나를 고용한 변호사님들한테 허락을 받고 할 수 있는 게 대법원 국선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국선 변호인입니다. 대법원 국선은 그러니까 1심, 2심 국선은 하면은 실제 이제 법정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접견도 해야 되고 수사 서류도 다 열람 복사를 해 와야 되는데, 대법원 국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서면으로만 제출을 하는 거잖아요. 상고 이유서를 제출만 하면 됩니다. 그럼 대법원 국선을 하면은 1심 판결문이랑 2심 판결문을 우리한테 보내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뭐예요? 2심 판결문의 항소 이유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형부당만 사유로 삼고 있으면은 사실상 상고 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는 뭐 변호사들이 다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에 맞춰서 그냥 그 틀대로만 제출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칙적으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으면은 상고심의 대상은 양형부당만 판단할 수 있는데, 이때는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지만 양형부당의 위반을 대법원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법리 오해를 주장을 해야지만 상고심에서 우리가 법리적인 주장을 추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그 국선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대법원에서 이제 변호인이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그 의뢰인들을 좀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이 되었던 것에 국한하지 않고 상고심에서도 다 다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법원이 사실 일이 많다 보니까 이런 범위를 계속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판시상 1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사유를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첫째 줄, 이 형사소송법 조항은 하급심 법원과 상고심 법원 간의 사법자원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불필요한 상고 제기를 방지하며 소송 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9시 10분부터 149번부터 마저 보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10시 전에 마칠 것 같은데요? 네, 10시 전에 마칠 것 같아요. 너무 좋죠?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거 객관식 문제까지 해설을 하고 마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저한테 던질 것 같아서 판례만 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9시 10분부터 마저 시작하겠습니다.